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 길로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소년이 임금의 어가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는 어린 계집아이가 오라비의 옷자락을 붙든 채 벌벌 떨고 있었지요. 호위 군사들의 창끝이 남매의 목을 겨누었고 구경 나온 백성들은 미친 것들이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매가 목숨을 걸고 어가를 막아선 데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사연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서 10월이쯤 떨어진 마전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너른 개천이 마을을 가르고 흐르는 곳이었지요. 그 개천 위로 훤한 돌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른 10사람이 나란히 서도 넉넉할 만큼 넓고 돌 하나하나가 자로 잰 듯 반듯한 다리였지요. 저 다리가 놓인 지도 벌써 7해로구나. 마을 노인들은 그 다리를 지날 때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큰 장마가 3번이나 지나갔어도 돌 하나 어긋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그 다리를 두고 나라 안에서 제일 튼튼한 다리라고들 했습니다. 그 다리 아래 개천둑 한켠에 다 쓰러져 가는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적을 덧대고 짚을 얹은 바람이 불면 통째로 날아갈 듯한 움막이었지요. 그 안에 3 식구가 살았습니다. 늙은 거지 노서방과 두매라는 15살 소년, 그리고 분월이라는 9살 계집아이였지요. 오라버니 배고파. 분월이 여윈 손으로 제 배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두매는 아무 말 없이 제 몫으로 남겨 둔 주먹밥 반덩이를 동생에게 내밀었지요. 먹어라. 나는 아까 얻어먹었다. 거짓말. 오라버니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어허, 오라비가 먹었다면 먹은 개다. 어서. 두매는 동생의 입에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분월이 우물우물 씹으면서도 자꾸만 오라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두매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분월은 씹던 밥을 반으로 갈라 다시 오라비에게 내밀었습니다. 같이 꺼. 안 그러면 나도 안 먹을 거야. 두매는 그런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픽 웃고 말았지요. 세상에 가진 것이라고는 서로밖에 없는 남매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성도 모르고 하루 새끼가 어디서 날지도 모르는 처지였지요. 그래도 두매는 동생 앞에서만은 한 번도 굶주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월아. 응, 너는 나만 믿으면 된다. 이 오라비가 어떻게든 널 굶기지 않을 게다. 분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반쪽 난 밥을 오라비 입에 기어이 넣어 주었지요. 두매가 그 밥을 받아 씹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이런 남매를 거두어 준 이가 바로 늙은 거지 노서방이었습니다. 노서방은 벌써 60이 넘은 노인이었지요. 등이 굽고 손마디가 굵은 노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움막에서 남매와 함께 살았는지 마을 사람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범, 오늘은 어디 가서 얻어오지? 두매가 묻자 노서방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지요. 오늘은 저 건넌 마을 잔치집에 가보자. 혼례가 있다더구나. 잔치가 있으면 남는 밥도 있는 법이지. 할아범, 나도 갈래. 분월이 벌떡 일어섰지만 노서방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너는 오라비랑 여기 있거라. 먼 길이다. 네, 다리로는 무리야. 노서방은 그렇게 홀로 지팡이를 짚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남매만 움막에 남았지요. 두매는 동생을 무릎에 앉히고 개천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맑게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라버니. 응,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 두매의 손이 멈칫했지요. 분월은 아비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비가 세상을 떠날 때 분월은 겨우 2살이었으니까요. 두매만이 아비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두매는 잠시 말을 골랐지요. 우리 아버지는 손재주가
아주 좋은 분이셨다. 돌을 만지는 분이셨지. 아버지 손을 거치면 아무리 못생긴 돌도 반듯한 주춧돌이 되었어. 돌을? 그래. 큰 다리도 놓으시고 성벽도 쌓으시고 사람들이 다들 우러러 봤단다. 분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매는 문득 개천 위에 그 훤한 돌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두매는 애써 삼켰지요. 아버지가 어쩌다 세상을 떠났는지 두매는 그 이야기만은 동생에게 하지 않았지요. 어린 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 훌륭한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어? 병이 나셨단다. 그뿐이야. 두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비의 죽음은 병 때문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두매는 그 진실을 아직 어린 동생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매 자신도 그 밤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렸으니까요. 그날 밤 관아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비를 끌고 갔습니다. 아비는 끌려가면서도 두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그리고 며칠 뒤 아비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하자를 낸 죄인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채로 말이지요. 그때 두매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두매는 하루아침에 죄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고 성도 버려야 했지요. 갓난쟁이 동생을 업고 거리로 나앉았을 때 손을 내밀어준 이가 바로 노서방이었지요. 분월아, 우리 이제 그만 저 아래 가서 놀자. 응. 두매는 무거운 이야기를 얼른 밀어내며 동생을 안아들었습니다. 분월은 오라비의 목을 끌어안고 까르르 웃었지요. 두매는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았습니다. 이 아이만 웃으면, 이 아이만 굴지 않으면 두매는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움막에 세 식구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노서방은 잔치집에서 얻어온 떡을 남매에게 나누어 주고는 이내 코를 골며 잠들었지요. 두매도 동생을 품에 안고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한밤중 두매는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품 안에 분월이 온몸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분월아, 분월아, 왜 그러느냐. 두매가 흔들어 깨우자 분월이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오라비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오라버니, 무서운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기에 이러느냐. 분월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다리가, 저 개천 위의 다리가 무너지는 꿈을 꿨어. 우르릉 소리를 내면서 한가운데가 폭삭 주저앉는 거야. 그런데 그 위에 사람이 아주 많았어. 번쩍이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리 위에 잔뜩 있었는데 다들 물에 빠져서 분월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었습니다. 두매는 동생의 등을 쓸어주며 달랬지요. 그저 꿈이다. 무서운 꿈일 뿐이야. 저 다리가 무너질 리가 있느냐. 저건 나라에서 제일 튼튼한 다리다. 아니야. 오라버니, 그냥 꿈이 아니야. 분월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나 다리 속을 봤어. 다리 한가운데 제일 큰 돌 있잖아. 그 돌 밑이 뻥 비어 있었어. 원래는 꽉 맞물려 있어야 하는데 누가 그걸 파낸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무너진 거야. 두매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9살 계집아이가 다리 속 구조를 어찌 안단 말입니까? 이맛돌이니 이음이니 하는 것은 돌을 다루는 장인이나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분월은 마치 제 눈으로 본 것처럼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지요. 오라버니, 나 무서워. 그 꿈이 자꾸만 진짜 같아. 두매는 동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개천 위의 돌다리가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 다리는 여느 때처럼 미동도 없이 반듯하게 서 있었지요. 하지만 두매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자꾸만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곁에서 자던 노서방도 어느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남매의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어둠 속에서 그 늙은 눈이 오래도록 감기지 않았지요. 노서방의 얼굴에는 남매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하라범도 깨어 있었어. 두매가 묻자 노서방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두매야. 응, 하라범. 노인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세상에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법이다. 참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끝내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니라. 두매는 노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인이 잠결에하는 소리려니 여겼지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라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자거라. 노서방은 그렇게 말을 거두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날 밤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분월의 꿈 이야기가 노인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던 것입니다. 이맛돌 밑이 비어 있었다는 그 말이 노인에게는 결코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분월은 여전히 넋이 나간 얼굴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요. 두매가 아무리 달래도 아이는 자꾸만 다리 쪽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늘이야. 오늘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꿈에서 봤어. 오늘 아침 햇살이 딱 이만큼일 때였어. 분월아, 그만하자. 응?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두매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분월은 오라비의 소매를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지요. 마을 어귀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임금님 행차시란다. 오늘 임금님이 이 다리를 건너 능행을 가신다는구나. 두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월의 꿈속에서 다리 위에 번쩍이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잔뜩 있었다고 했습니다. 임금의 행차라면 비단 옷을 입은 신하들과 군사들이 그 다리를 건널 것이었지요. 두매의 머릿속에 동생의 꿈 이야기가 벼락처럼 스쳤습니다. 오라버니, 임금님이 저 다리를 건너면 안 돼. 무너진단 말이야. 다 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야. 분월이 오라비를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두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굴렀지요. 9살 동생의 꿈 하나 때문에 임금의 행차를 막는다니 그것이 어떤 죄가 되는지 두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매는 세상에 하나뿐인 동생의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하라범, 어쩌면 좋아. 두매가 노서방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지요. 노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두매야, 내 동생의 말을 나는 믿는다. 노인의 그 한마디가 두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두매는 분월의 손을 꼭 잡고 마을 어귀로 내달렸지요. 노서방도 지팡이를 짚고 그 뒤를 따랐지요. 하지만 노인의 걸음은 남매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느렸지요. 두매야, 분월아, 함부로 나서지 말거라. 위험하다. 노인이 뒤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남매의 귀에는 이미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벌써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도성 쪽에서 임금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붉고 푸른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고 갑옷을 두른 군사들이 열을 지어 걸어왔습니다. 그 한가운데 금빛으로 번쩍이는 어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 평생에 임금님 행차를 다 보는구나. 쉿, 고개를 숙여라. 감히 용안을 함부로 쳐다보면 안 된다. 백성들은 저마다 길가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지요. 두매와 분월도 그 틈에 끼어 몸을 웅크렸지요. 하지만 분월의 눈은 자꾸만 개천 위의 돌다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행렬은 곧장 그 다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오라버니, 저기 봐. 다리로 가고 있어. 어떻게. 분월이 오라비의 팔을 붙들고 몸을 떨었습니다.
두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가는 점점 다리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행렬은 다리 위에 오를 것이었습니다. 두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분호라, 너는 여기 있어라. 절대 나오지 마. 오라버니? 두매는 대답 대신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어가를 향해 내달렸지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그 길로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두매의 외침이 행렬을 갈랐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이 얼어붙었지요. 군사들이 창을 겨누며 두매를 에워쌌습니다. 웬 놈이냐? 감히 어가 앞을 막아서다니. 저 다리를 건너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 다리가 오늘 무너집니다. 두매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참지 못한 분월이 오라비를 따라 뛰쳐나왔지요. 어린 계집아이가 오라비의 옷자락을 붙든 채 벌벌 떨며 함께 소리쳤지요. 임금님, 저 다리 건너지 마세요. 무너져요. 다 물에 빠져요. 구경하던 백성들이 술렁였습니다. 저것들이 미쳤나. 거지 남매가 감히 어가를 막다니. 제 명에 못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먼. 군사들의 창끝이 남매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두매는 동생을 제 등 뒤로 감추며 두 팔을 벌렸지요. 창끝이 제 목을 찔러도 좋으니 동생만은 지키려는 몸짓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렬 앞쪽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멈추어라. 어가의 발이 거치고 임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자한 얼굴의 눈빛이 깊은 임금이었지요. 임금은 어가 앞에 엎드린 남매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 것들이 어찌하여 짐의 행차를 막느냐. 두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의 누이가 간밤에 꿈을 꾸어 싸웁니다. 저 다리가 오늘 무너지는 꿈이옵니다. 부디 저 다리를 건너지 마시옵소서. 꿈이라. 임금 곁에 있던 신하들이 코웃음을 쳤지요. 전하, 한낱 거지 계집아이의 잠꼬대이옵니다. 저런 것들의 헛소리에 어찌 귀를 기울이시옵니까? 당장 끌어내야 마땅하옵니다. 그 신하들 가운데 유독 낯빛이 급변한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 관복에 옥관자를 두른 기름진 낯의 사내였지요. 병조참판 윤탁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임금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탁의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배어 있었지요. 전하, 발칙한 것들을 당장 베어야 하옵니다. 윤탁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유난히 다급했지요. 어가를 막은 죄는 능지처참으로 다스려도 모자라옵니다. 지체하실 것 없이 당장 처결하시옵소서. 어서 저것들의 목을 치라 명하시옵소서. 임금은 윤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남매를 괘씸히 여기기는 했지만 이토록 서둘러 목을 치라 재촉하는 이는 윤탁뿐이었지요. 임금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습니다. 참판은 어찌 그리 급한가. 이에 윤탁의 얼굴이 흠칫 굳었습니다. 한낱 어린 것들이 아닌가. 목을 치는 일이 뭐 그리 급하다고 참판이 이토록 재촉하는 게야. 그것은 어가의 위엄을 능멸한 죄가 크기에 하는 말이옵니다. 전하, 윤탁이 더듬거리며 물러섰지요. 임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어려서부터 백성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성정이었지요. 아무리 미천한 것이라도 저리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데에는 무슨 까닭이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임금은 다시 남매를 내려다보았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두매라 하옵니다. 전하, 이 아이는 소인의 누이 분월이옵니다. 두매야, 내 누이가 꿈에서 무엇을 보았다더냐? 소상히 아뢰어라. 두매는 침을 꿀꺽 삼키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의 누이가 이르기를 저 다리 한가운데에 가장 큰 돌 밑이 텅 비어 있다 하옵니다. 원래는 돌과 돌이 꽉 맞물려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 그 밑을 파낸 것처럼 비어 있어 다리가 무너진다 하옵니다.
이 말에 임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들도 술렁였지요. 9살 계집아이가 이맛돌이니 이음이니 하는 것을 어찌 안단 말입니까? 그것은 돌을 다루는 장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윤탁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지요. 임금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지요. 전하, 저것은 그저 주워들은 소리옵니다. 어디서 장인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저런 요망한 것들의 말을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서 처결을. 참판. 임금이 윤탁의 말을 잘랐습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서늘했지요. 짐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늘 참판은 어이하여 자꾸만 저 아이들의 입을 막으려 드는가. 윤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윤탁을 지나 개천 위의 돌다리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미동도 없던 그 다리가 지금은 아침 햇살을 받아 훤히 빛나고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 다리를 살펴보아라. 임금이 명했습니다. 전하, 윤탁이 기겁을 하며 외쳤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지요. 저 아이들의 목을 치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저 다리에 정말로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때 어가를 능멸한 죄를 물어도 될 것이다. 허나만의 하나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짐은 오늘 큰 화를 면하는 것이니라. 임금의 말에 신하들은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오직 윤탁만이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두매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만약 다리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자신과 동생의 목숨은 그것으로 끝이었으니까요. 한편 그 무렵노 서방은 인파를 해치고 겨우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남매가 어가 앞에 끌려 나와 있는 것을 본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하지만 노인은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 뒤에 숨어 남매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빌 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다오. 노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히 손주 같은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저 병조 참판 윤탁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자가 어찌 여기에. 노서방은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7해 전 노인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바로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급히 삿갓을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여 윤탁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군사들이 다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은 장수 하나가 부하 몇을 이끌고 다리 위로 올라갔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두매는 동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분월은 오라비의 품에서 여전히 떨고 있었지요. 오라버니, 저 사람들이 다리 위에 올라가면 어떡해? 무너지면 어떡해? 괜찮다. 몇 사람 무게로는 무너지지 않을 게다. 어가처럼 무거운 것이 지날 때 무너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두매는 그렇게 동생을 달랬지만 사실 제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 장수가 다리를 다 살펴보고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아랜다면 그때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장수가 다리 한가운데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가장 큰 돌, 바로 이맛돌 앞에 쭈그리고 앉았지요. 장수는 손으로 돌틈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의 손이 돌밑을 파고들자 그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지요. 멀리서 지켜보던 윤탁의 나피트도 함께 변해갔습니다. 윤탁의 입술이 바싹 말라붙었지요. 그는 소매자락 안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지요. 장수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향해 큰 소리로 아뢰었지요. 전하, 큰일이옵니다. 이맛돌 밑에 이음이
이음이 파여 있사옵니다. 그 한마디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다리에 문제가 있었단 말인가. 저 어린 것의 꿈이 사실이었어. 백성들이 웅성거리며 남매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미친 것들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임금의 얼굴도 굳어졌지요. 임금은 다시 다리 위의 장수를 향해 물었지요. 이음이 파여 있다니 그것이 어찌 된 일이냐? 세월에 달아 그리 된 것이냐? 장수가 고개를 저으며 아뢰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세월에 다른 것이라면 돌 전체가 고르게 삭았을 것이옵니다. 헌데 이것은 누군가 연장으로 이음만 골라 파낸 자국이옵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한 짓이옵니다. 파낸 돌가루가 아직 물기를 머금고 있사옵니다. 이 말에 임금의 눈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세월이 만든 흠이 아니라 사람이 일부러 만든 흠이라는 것이었지요. 다시 말해 누군가 어가가 이 다리를 건널 때 무너지도록 손을 써 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임금은 차마 그 뒷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가를 노린 흉계라는 말은 곧 임금의 목숨을 노린 대역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이때 윤탁이 다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전하, 이는 필시 이 마을 것들의 소행이옵니다. 저 거지 남매가 다리에 손을 대놓고 제 죄를 감추려 미리 꿈을 꾸었다 거짓을 아랜 것이 분명하옵니다. 어서 저것들을 국문하시옵소서. 윤탁이 손가락으로 남매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두매는 기가 막혔지요. 그것은 억울하옵니다. 소인들은 그저 누이의 꿈이 하도 생생하여 아뢰었을 뿐이옵니다. 다리에 손을 댄 적이 없사옵니다. 닥쳐라, 이 발칙한 것. 내 놈들이 아니면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윤탁이 눈을 부라리며 두매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런 윤탁을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조금 전에는 무조건 목을 치라 하더니 이제는 남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안달이었습니다. 임금은 무언가 석연찮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의 꿈이 다리 속의 흠을 정확히 짚었다. 헌데 참판은 어이하여 저 아이들이 다리를 살피기도 전부터 목을 치라 서둘렀단 말인가. 다리에 흠이 있는 것을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임금의 가슴 속에 한 가닥 의심이 피어올랐지요. 하지만 임금은 그 의심을 아직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요. 상대는 조정의 병조를 쥔 권신이었으니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임금은 결국 그날의 능행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가를 돌려 도성으로 환궁하였지요. 다리에 흉계가 숨어 있는 마당에 능행을 강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떠나기 전 임금은 남매를 향해 명하였습니다. 저 아이들을 관아에 가두어 두어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리의 이를 소상히 밝힌 뒤에 가릴 것이니라. 함부로 다치게 하지 말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두매는 그 자리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한 것만도 감지덕지였지요. 하지만 관아에 갇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두매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매는 그날로 마전 관아에 오게 갇혔습니다. 차디찬 돌바닥에 남매가 나란히 웅크리고 앉았지요. 분월은 오라비의 품을 파고들며 훌쩍였지요. 오라버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다. 임금님께서 함부로 다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큰일이야 있겠느냐. 다리의 일만 밝혀지면 우리는 풀려날 게다. 두매는 그렇게 동생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두매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조금 전 어가 앞에서 보았던 그 병조 참판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자신들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던 그 매서운 눈빛이 말이지요. 두매는 문득 죽은 아비를 떠올렸습니다. 아비 역시 관아에 끌려간 뒤 며칠 만에
주검이 되어 돌아왔었지요. 관아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두매는 뼈에 사무치도록 알고 있었습니다. 분어라. 응, 이 오라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게다. 알겠느냐? 두매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나무통이었지요.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은 오래된 먹줄통이었습니다. 목수나 석공이 돌과 나무의 반듯한 금을 그을 때 쓰는 연장이었지요. 그게 뭐야? 오라버니? 아버지의 유품이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이것만은 내가 몰래 챙겨두었지. 아버지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시던 것이다. 두매는 그 먹줄통을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아비가 살아있을 적, 이 먹줄통으로 얼마나 많은 돌에 금을 그었는지 모릅니다. 두매는 어린 시절 아비의 무릎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지요. 두매야, 잘 보아라. 돌이라는 것은 말이다. 함부로 다루면 부서지지만 결을 따라 다루면 천년을 간단다. 아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아비는 손재주가 뛰어난 석공이었습니다. 나라의 큰 공사에도 여러 번 불려갔었지요. 마전 개천 위에 그 훤한 돌다리도 바로 아비의 손으로 놓은 것이었습니다. 두매는 그 사실을 분월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지요. 아비가 놓은 다리 때문에 아비가 죽었다는 그 기막힌 사연을 어린 동생에게 어찌 말한단 말입니까? 7해 전 그 다리를 놓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비는 공사가 끝나갈 무렵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나라에서 다리를 놓으라고 내린 좋은 석재와 넉넉한 공사비가 어디론가 자꾸만 새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공사를 감독하던 관리가 몰래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대로 두면 다리가 부실해집니다. 나라의 재물을 빼돌리는 것은 도적질이나 다름없소이다. 나는 이 일을 구할 것이오. 아비가 그 관리 앞에서 정면으로 맞섰던 그날을 두매는 잊지 못했습니다. 어린 두매는 아비의 등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관리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자가 감히 누구 앞이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내까지 돌쟁이가 나라실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소인은 그저 돌을 놓는 사람이요. 허나 이 다리를 건널 백성이 수천이요. 부실한 다리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법입니다. 소인은 이 다리에 제 이름을 걸었으니 잘못된 것을 보고 어찌 입을 다물겠소. 어허, 이자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관리는 이를 부드득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비를 노려보며 나직이 내뱉었지요. 두고 보아라. 내 놈이 그 주둥이 때문에 어찌 되는지. 아비는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정이었지요. 아비는 기어이 그 관리의 비리를 관가에 고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비리를 감추려던 그 관리가 한 발 앞서 도리어 아비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저 석공이 나라의 석재를 빼돌리고 다리를 부실하게 놓았다. 제 죄를 감추려 도리어 나를 무고하는 것이다. 관리의 모함에 아비는 꼼짝없이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하자를 낸 죄인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채 아비는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요. 실은 아비가 놓은 다리는 7해가 지나도록 돌 하나 어긋나지 않은 튼튼한 다리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아비를 모함한 그 관리가 누구였는지 어린 두매는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비가 끌려가던 날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만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두매는 먹줄통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곤히 잠든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월은 어느새 오라비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었지요. 두매는 동생의 이마를 쓸어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분월아, 아버지의 원한을 언젠가는 꼭 풀어드릴 게다. 이 오라비가 반드시. 한편 그 무렵 병조참판 윤탁은 제 집으로 돌아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는 윤탁의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지요. 그 계집아이가 어찌 이맛돌의 일을 알았단 말인가. 내 그토록 은밀히 사람을 시켜 파냈거늘. 윤탁은 이를 갈았습니다. 다리에 이맛돌을 파낸 것은 바로 윤탁 자신이었습니다. 임금이 능행길에 그 다리를 건널 것을 알고 미리 사람을 시켜 이음을 파내게 한 것이지요. 어가가 그 위에 오르는 순간 다리가 무너져 임금이 물에 빠지도록 꾸민 흉계였습니다. 윤탁이 굳이 그 다리를 고른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나라 안에서 가장 튼튼하기로 이름난 다리였지요. 아무도 그런 다리가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설령 무너진다 해도 그저 오래된 다리의 사고로 여길 뿐 누가 흉계를 의심하겠습니까? 김석수가 놓은 다리라 참으로 요긴하게 쓰이는구나. 윤탁은 서늘하게 웃었지요. 7해 전 제 손으로 누명을 씌워 죽인 그 석공의 이름을 윤탁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튼튼한 다리를 볼 때마다 그자의 이름을 떠올렸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리가 임금을 시해할 도구로 쓰이려는 참이었지요. 그런데 하필 그 다리 아래 사는 거지 계집아이가 꿈을 꾸어 이를 그르쳤으니 윤탁으로서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살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 아이가 무엇을 더 알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화근은 뿌리째 뽑아야 하는 법. 윤탁은 은밀히 신복을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왔지요. 부르셨습니까, 대감? 관아에 갇힌 그 거지 남매를 없애야겠다. 옥사장을 매수하여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하라. 병으로 죽은 것처럼 꾸미면 될 것이다. 허나 대감, 임금께서 함부로 다치게 하지 말라 명하셨는데 어리석은 것,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그것들이 죽고 나면 다리의 일도 자연히 그것들의 소행으로 덮어 씌울 수 있다. 어서 서둘러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신복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윤탁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지요. 이제 그 거지 남매만 없애버리면 모든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윤탁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거지 남매를 거두어 키운 늙은 거지가 실은 예사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 시각 노서방은 관아 담벼락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매가 갇힌 옥을 밤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의 품속에는 낡은 보자기 하나가 소중히 감춰져 있었지요.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아이들을 지키겠네. 이번만은 지켜내고야 말겠네. 노인은 어둠 속에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눈가에 굵은 눈물이 맺혔지요. 오래전 지키지 못한 누군가에 대한 회한이 노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뒷담을 넘어 은밀히 스며드는 검은 그림자를 노인이 발견했지요. 그림자는 곧장 옥사 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저놈은 예산놈이 아니다. 노서방은 직감했습니다. 저 그림자가 남매를 해치러 온 자라는 것을 말이지요. 노인은 굽은 등을 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60이 넘은 늙은 몸이었지만 노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소리 없이 그림자의 뒤를 밟았지요. 그림자가 옥사장 하나를 으슥한 곳으로 불러내는 것이 보였지요. 이것을 받아라. 참판 대감의 뜻이다. 오늘 밤 안으로 그 거지 남매를 없애라. 병으로 죽은 것처럼 꾸미면 된다. 일만 깨끗이 처리하면 이만큼이 더 있을 것이다. 그림자가 옥사장의 손에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쥐어 주었습니다. 옥사장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돈을 받아 챙겼지요. 헌데 임금께서 다치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어차피 죄인이 될 것들이다. 병으로 죽었다 하면 누가 알겠느냐.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노서방은 어둠 속에서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참판 대감이라는 그 한마디가 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역시 그자였구나. 7해 전에도 지금도 저 아이들까지 죽이려 하다니. 노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래전 지키지 못한 그 회한을 이번만은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노인은 다짐했지요. 노인은 급히 옥사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창살 틈으로 손을 넣어 잠든 두매를 흔들어 깨웠지요. 두매야, 두매야, 정신 차리거라. 할아범이 어찌 여기에. 쉿, 조용히 하거라. 지금 너희를 해치려는 자가 오고 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을 넘겨야 한다. 두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든 분호를 끌어안는 두매의 팔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지요. 할아범, 우리를 해치려는 자가 대체 누구야? 두매가 창살 틈으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낮에 어가 앞에서 너희 목을 치라 소리치던 그 참판이다. 그자가 옥사장을 매수하여 오늘 밤 너희를 병으로 죽은 것처럼 꾸미려 한다. 참판이 대체 왜 우리를 죽이려 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저 다리가 무너진다고 아뢰었을 뿐인데 두매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노서방은 굳은 얼굴로 두매를 바라보았지요. 두매야, 그 다리의 이맛돌을 파는 자가 바로 그 참판이다. 그 자가 임금을 해하려 흉계를 꾸민 것이야. 헌데 내 누이가 그 흉계를 꿈으로 알아채 이를 그르쳤으니 그 자가 너희를 살려 둘 리가 없지 않겠느냐. 두매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은 임금을 시해하려는 대역죄인의 소나귀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할아범, 그걸 어떻게 알아? 할아범은 대체. 두매가 물으려는 순간 노서방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지요. 지금은 그것을 물을 때가 아니다. 우선 오늘 밤을 넘겨야 한다. 내 너희를 여기서 빼낼 방도를 찾아보마. 잠시만 견디거라. 노인은 급히 옥사 담을 따라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옥사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에 등불을 든 옥사장이 들어왔지요. 그 뒤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소리 없이 따라 들어왔지요. 이 아니요. 저 남매요. 옥사장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서슬퍼런 비수였습니다. 두매는 잠든 분호를 제 뒤로 감추며 벽에 바싹 붙었습니다. 누구냐? 무슨 짓이냐? 조용히 하거라. 아프지 않게 보내주마. 사내가 비수를 치켜들고 다가왔지요. 두매는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맨몸으로 비수를 든 자를 어찌 당한단 말입니까? 그저 동생을 품에 안고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이놈, 벼락 같은 호통과 함께 무언가가 사내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노서방이 지팡이를 휘두른 것이었지요. 사내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노인은 재빨리 옥사장을 밀치고 옥문의 열쇠를 낚아챘지요. 두매야, 분어라. 어서 나오너라. 노인이 옥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두매는 분어를 안고 옥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하지만 쓰러졌던 사내가 다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대감의 일을 그르치려 드느냐. 사내가 비수를 쥐고 노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노서방은 남매를 등 뒤로 밀치며 지팡이로 맞섰지요. 하지만 60이 넘은 늙은 몸이 서슬퍼런 비수를 든 장정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의 비수가 노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요. 할아범, 두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옥사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횃불이 몰려왔습니다. 걔 누구냐? 옥사에서 무슨 소란이냐? 관할을 지키던 술라군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검은 옷의 사내는 흠칫 놀라 몸을 돌렸지요. 이대로는 붙잡히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노인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담을 훌쩍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사장도 그 틈에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지요. 술라군들이 옥사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피 흘리는 노인과 옥 밖으로 나와 있는 남매를 보고 어리둥절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죄인들이 어찌 옥 밖에 나와 있느냐? 군관나리, 들어보시오. 방금 웬 자객이 이 아이들을 죽이려 들었소이다. 이 늙은이가 겨우 막았소. 노서방이 어깨를 부여잡고 아뢰었습니다. 술라군들은 반신반의했지요.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비수와 노인의 상처가 노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도성의 임금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옥에 갇힌 죄인을 누군가 몰래 죽이려 했다는 것이었지요. 임금은 이 보고를 받고 눈을 매섭게 떴습니다. 함부로 다치게 하지 말라 짐이 분명 명하였거늘 누가 감히 그 아이들을 해치려 하였단 말이냐. 그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기에 누군가 이토록 서둘러 입을 막으려 하는가. 임금의 머릿속에 낮에 보았던 병조참판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남매가 다리를 살피기도 전부터 목을 치라 재촉하던 그 다급한 얼굴 말이지요. 임금은 이 일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지요. 그 아이들과 늙은이를 도성으로 데려오너라. 짐이 직접 물을 것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 일은 은밀히 진행하라. 병조참판에게는 결코 세어나가지 않게 하라. 임금은 신복신하 하나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판서 한주였지요. 한주는 강직하기로 이름난 노신으로 임금이 깊이 신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파서 아무래도 이 다리의 일이 예사롭지 않소. 누군가 짐을 해하려 흉계를 꾸민 것이 분명하오. 경히 이 일을 은밀히 파헤쳐 주시오. 분부 받들겠나이다. 전하, 헌데 전하, 심중에 집히는 자가 있으시옵니까? 임금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이 답했습니다. 아직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소. 다만 그 아이들을 살펴두시오. 그것들이 이 일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듯하오. 한편 도성으로 옮겨진 남매와 노서방은 이번에는 관아가 아닌 조용한 별채에 머물게 되었지요. 임금이 은밀히 마련해 준 곳이었지요. 노인의 어깨 상처도 의원이 와서 치료해 주었지요. 그날 밤 두매는 노서방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라범, 이제는 말해줘. 하라범은 그 참판이 이맛돌을 파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참판이 임금을 해하려 한다는 것까지. 하라범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소상히 아는 거야? 노서방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곤히 잠든 분월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매야,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실은 나는 내 아버지의 벗이었다. 두매의 눈이 크게 뜨였지요. 아버지의 벗이라고? 그래, 나도 한때는 돌을 다루던 석공이었다. 내 아버지 김석수와 함께 그 다리를 놓았지. 7해 전 그 다리를 놓을 때 말이다. 노인의 눈앞에 7해 전의 일이 어제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때 노서방과 김석수는 밤낮 없이 함께 돌을 다듬었지요. 김석수는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특히 다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맛돌을 놓을 때면 김석수의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여보게, 노서방, 다리라는 것은 이 이맛돌 하나에 목숨이 달렸네. 이 도리 아래 돌들과 얼마나 깊이 맞물리느냐에 다리의 운명이 걸려있지. 나는 이 이맛돌만은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방식으로 물린다네. 김석수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만의 이음 방식을 노서방에게만 몰래 보여주었지요. 돌과 돌이 안으로 깊숙이 갈고리처럼 맞물리는 김석수만의 비법이었지요. 그렇게 놓은 이맛돌은 웬만한 힘으로는 결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 방식은 자네와 나 둘만 아는 것이네. 그리고 이 종이에 그려두었지. 훗날 이 다리를 손볼 일이 있으면 이대로 하면 될 것이야.
김석수는 다리의 구조를 소상히 그린 종이 한 장을 노서방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이 7해 동안 품에 지녀온 그 낡은 종이었지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매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노서방이 아비의 벗이었다니, 그리고 그 다리를 함께 놓았다니, 두매는 지금껏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할아범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안다. 내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었다. 내 아버지는 나라의 재물을 빼돌리는 도적을 고발하려다 도리어 그 도적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그 도적이 바로, 노인은 차마 뒷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두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 도적이 누구야, 할아범? 대체 누구냔 말이야. 노서방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해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토해냈습니다. 병조참판 윤탁이다. 두매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낮에 어가 앞에서 자신들의 목을 치라 소리치던 그 참판, 방금 밤에 자객을 보내 자신들을 죽이려 한 그 참판, 그자가 바로 아비를 죽인 원수였던 것입니다. 두매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닌 활활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지요. 할아범, 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거야. 그자가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밝히고 말 거야. 두매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15 소년의 다짐이라기에는 너무도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노서방은 그런 두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품속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매야, 그렇다면 이것이 내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노인이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두매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요. 할아범, 이게 뭐야? 이것은 내 아버지가 그린 그 다리의 속그림이다. 이맛돌이 아래 돌들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가 여기 소상히 그려져 있지. 내 아버지가 죽기 전 나에게 맡긴 것이다. 두매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다리의 단면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지요. 두매는 그림을 볼 줄 몰랐지만 그 안에 담긴 아비의 손길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힘이 된다는 거야, 할아범. 노서방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잘 듣거라, 두매야. 이 그림에는 내 아버지가 놓은 이맛돌이 원래 어떻게 맞물려 있었는지가 그려져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다리의 이맛돌은 누군가 이음을 파냈다 하지 않았느냐. 이 원래 그림과 지금 파헤쳐진 다리를 견주어 보면 그 다리가 세월에 삭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부순 것임이 낱낱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이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이다. 내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 말이다. 두매는 그제야 노인의 말뜻을 깨달았지요. 이 낡은 종이 한 장이 아비의 억울함을 풀고 참판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두매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비의 유품인 먹줄통과 함께 이제 아비가 남긴 또 하나의 증표가 두매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만은 그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윤탁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없애려 들 것이었으니까요. 이튿날 판서 한주가 남매가 머무는 별채로 찾아왔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아 다리의 일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지요. 한주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고 걸음걸이는 꼿꼿했습니다. 내가 두매라는 아이냐. 그리고 이 아이가 꿈을 꾸었다는 그 누이로구나. 예, 대감. 소인이 두매이옵고
이 아이가 분월이옵니다. 한주는 분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9살 계집아이는 낯선 대감이 무서운지 오라비의 등 뒤로 숨었지요. 한주는 그런 분월에게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무서워 말거라. 나는 너희를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도리어 너희를 지키러 온 사람이니라. 한주의 따뜻한 말에 분월도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한주는 남매에게 이것저것을 물었지요. 다리의 꿈에 대해, 그리고 그 밤 자객이 든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두매는 아는 것을 소상히 아뢰었지요. 그런데 노서방만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좀처럼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주가 그런 노인을 이상히 여기며 물었지요. 노인은 어찌하여 그리 몸을 사리는가? 그대가 이 아이들을 자객에게서 구했다 들었네만. 노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 소인이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다만 그 전에 대감을 믿어도 되는지 여쭙고 싶사옵니다. 소인이 지금 하려는 말은 목숨을 건 말이기 때문이옵니다. 한주는 노인의 비장한 얼굴을 보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말해보게. 나 한주 평생을 곧게 살아온 사람이네. 억울한 일이 있다면 내 반드시 바로잡겠네. 노서방은 그제야 7해 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자신이 본래 석공이었다는 것, 김석수와 함께 그 다리를 놓았다는 것, 그리고 김석수가 나라의 재물을 빼돌린 관리를 고발하려다 도리어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것까지 말이지요. 그 관리가 누구였는가? 한주가 물었습니다. 노서방은 목소리를 낮추어 답했지요. 당시 그 다리 공사를 감독하던 관리, 지금의 병조참판 윤탁이옵니다. 한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금이 심중에 두고도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그 이름을 노인이 먼저 꺼낸 것이었지요. 참판 윤탁이라. 그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헌데 그것을 증명할 길이 있는가? 그저 말뿐이라면 도리어 무고죄를 뒤집었을 것이네. 상대는 조정의 권신이야. 노서방은 품에서 그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대감, 이것이 김석수가 남긴 다리의 속 그림이옵니다. 이 맞돌이 원래 어찌 맞물려 있었는지가 여기 그려져 있사옵니다. 이 그림과 지금 파헤쳐진 다리를 견주면 그 다리가 세월에 삭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이음을 파낸 것임이 밝혀지옵니다. 한주는 그 종이를 받아 들고 눈을 빛냈습니다. 강직한 노신은 단번에 그 종이의 가치를 알아보았지요. 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증좌로구나. 허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판엔 자국이 최근의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참판의 지시였음을 밝힐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참판 같은 자는 꼬리를 쉽게 잡히지 않는 법이니라. 한주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는 참판의 흉계를 완전히 드러낼 수 없었지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한주와 두매, 노서방은 은밀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다시 마전의 다리를 찾았지요. 한주가 임금의 명을 받아 다리를 정식으로 조사한다는 명분이었지요. 두매는 아비의 그림을 들고 다리 위에 올랐습니다. 하라범, 여기 이 이맛돌 밑을 봐. 그림에는 여기가 갈고리처럼 안으로 맞물려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두매가 그림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노서방이 이맛돌 밑을 손으로 더듬었지요. 그렇구나. 원래는 여기 갈고리 물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깨끗이 파냈어. 이 물림의 존재를 아는 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정확히 파낼 수가 없다. 이 자는 다리의 구조를 잘 아는 자다. 노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때 두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맛돌 옆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라범, 이것 봐. 여기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어. 노서방이 그 글자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글썽였지요. 이것은 내 아버지의 표식이다. 김석수는 자신이 놓은 다리마다 이렇게 몰래 제 표식을 새겨 두었지. 이 다리가
내 아버지의 손으로 놓였다는 증거다. 두매는 그 표식을 손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아비의 손길이 닿은 그 자리를 만지자 두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지요. 아비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아비가 놓은 다리는 7해가 지나도록 이렇게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리 아래를 살피던 분월이 오라비를 불렀습니다. 오라버니, 이리 와봐. 여기 이상한 게 있어. 두매와 노서방이 다리 아래로 내려갔지요. 분월이 개천 2개 풀숲을 가리켰지요. 그곳에는 흙이 새로 파헤쳐진 자국이 있었지요. 여기, 내 꿈에서 봤어. 어떤 아저씨들이 밤에 여기서 몰판에서 이 자루에 담았어. 분월이 풀숲에 반쯤 묻힌 낡은 자루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노서방이 그 자루를 끌어냈지요. 자루 안에는 돌가루와 부서진 돌 조각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맛돌 이음에서 파낸 돌부스러기다. 흔적을 감추려고 여기 묻어둔 게로구나. 헌데 미처 다 치우지 못했어. 노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돌부스러기야말로 이맛돌이 최근에 인위적으로 파헤쳐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두매는 새삼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월의 꿈은 그저 다리가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흉계의 자취까지 낱낱이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월아, 내 꿈이 우리를 자꾸만 살리는구나. 두매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분월은 영문도 모른 채 배시시 웃었지요. 9살 아이는 제 꿈이 얼마나 큰일을 해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주는 그 돌 자루를 소중히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남매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참으로 기특한 아이들이로다. 이 나라의 큰 화를 이 어린 것들이 막았구나. 걱정 말거라. 이 늙은이가 너희 아비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주마. 한주의 따뜻한 말에 두매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아비가 죽은 뒤로 이렇게 자신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른은 노서방 말고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한편 그 무렵 병조참판 윤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객이 남매를 죽이는데 실패하고 도리어 남매가 도성으로 옮겨져 임금의 보호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윤탁은 노발대발했지요. 그 늙은 거지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를 자꾸 그르친단 말이냐. 그리고 판서 한주가 다리를 조사한다니. 이것은 또 무슨 일이냐. 윤탁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판서 한주가 나섰다는 것은 임금이 이 일을 예사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윤탁은 서둘러 제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탁은 이맛돌을 파낸 일꾼들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흉계에 동원되었던 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일꾼들 가운데 하나가 낌새를 채고 미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자가 향한 곳이 하필 판서 한주의 집이었지요. 대감날이 소인이 아를 것이 있사옵니다. 소인은 그 다리에 이맛돌을 파낸 일꾼이옵니다. 참판 대감이 시켜서 한 일이옵니다. 일꾼은 한주 앞에 엎드려 벌벌 떨며 아뢰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참판 대감의 신복이 소인과 몇 사람을 불러 한밤중에 그 다리에 이맛돌 밑을 파내라 하였사옵니다. 삭슬후하게 쳐준다기에 영문도 모르고 따랐사옵니다. 헌데 일이 끝나고 나니 그 신복이 소인들을 하나씩 없애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입을 막으려는 것이지요. 소인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도망쳐 왔사옵니다. 파낼 때 그 신복이 무어라 하더냐. 그 다리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 하더냐. 한주가 물었습니다. 일꾼은 침을 삼키며 답했지요. 신복이 저희끼리 하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며칠 뒤 임금의 행차가 이 다리를 건널 것이니 그때 다리가 무너지게만 하면 된다고. 그 말을 듣고 소인은 온몸이 떨렸사옵니다. 이것이 임금을 해하려는 일인 줄 소인은 그제야 알았사옵니다. 이 증언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윤탁이 임금을 시해하려 다리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을 직접 가담한 일꾼의 입으로 밝힌 것이었으니까요.
한주는 그 증언을 낱낱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지요. 이로써 증거가 하나둘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가 남긴 다리의 그림, 다리에 새겨진 아비의 표식, 그리고 이맛돌을 파는 일꾼의 증언까지 말입니다. 하나하나로는 부족했지만 이것들이 모이자 윤탁의 흉계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두매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비의 억울함이 밝혀질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하라범, 이제 곧 아버지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거야? 두매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서방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았지요. 두매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윤탁은 궁지에 몰릴수록 더 무서운 자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한 법이니라. 그 자가 어떤 최후의 발악을 할지 알 수 없다. 방심하지 말거라. 노인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윤탁이 마침내 무서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윤탁은 마침내 무서운 반격에 나섰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자신을 향해 모이고 있음을 눈치챈 것입니다. 윤탁은 서둘러 손을 쓰기 시작했지요. 먼저 윤탁은 조정에서 여론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윤탁은 임금 앞에 나아가 도리어 거지 남매를 물고 늘어졌지요. 전하, 소신이 알아본 바로는 그 거지 남매야말로 이번 흉계의 주범이옵니다. 그 아이들의 아비가 본디 다리를 놓았던 석공인데 나라의 재물을 빼돌린 죄로 처형된 자이옵니다. 그 자식들이 아비의 원한을 갚고자 다리에 손을 대고 도리어 충신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옵니다. 윤탁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남매가 죽은 석공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도리어 이용한 것이지요. 아비가 죄인으로 처형되었으니 그 자식이 원한을 품고 흉계를 꾸몄다는 논리는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임금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아이들의 아비가 석공이었단 말인가. 헌데 참판은 그것을 어찌 그리 소상히 아는가. 그것은 소신이 병조의 일을 맡다 보니 옛 공사 기록을 살피던 중 알게 된 것이옵니다. 윤탁이 얼버무렸지요. 임금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지요. 하지만 윤탁의 말에도 일리는 있는 듯 보였습니다. 조정의 다른 신하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과연 그렇구려. 죄인의 자식이 원한을 품었다면 능히 그럴 만하오. 거지 것들의 말을 어찌 다 믿겠소. 참판의 말씀이 옳소이다. 이렇듯 여론이 다시 남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지요. 한 번 죄인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히자 남매를 바라보는 눈길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더 쉽게 믿는 법이었지요. 윤탁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대로 남매를 다시 죄인으로 몰아넣을 셈이었지요. 윤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에게 남매를 다시 옥에 가둘 것을 청하였습니다. 전하, 남매를 다시 국문하여 진상을 밝혀야 하옵니다. 저것들을 그냥 두면 필시 도망칠 것이옵니다. 어서 다시 가두시옵소서. 임금은 선뜻 답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윤탁을 향한 의심이 가시지 않았지요. 하지만 조정의 여론이 저리 기우니 임금도 마냥 남매를 감쌀 수만은 없는 처지였습니다. 참판의 말도 일리가 있소. 허나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조금 더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소. 임금은 그렇게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매에게 그리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지요. 여론이 완전히 기울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지요. 이 소식은 곧 남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두매는 억울함에 몸을 떨었지요. 하라범, 그 참판이 도리어 우리를 주범으로 몬대 아버지가 죄인이었으니 우리가 원한을 품고 흉계를 꾸몄다는 거야.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노서방도 이를 갈았습니다. 교활한 자로구나.
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마저 제 죄를 감추는데 이용하다니. 허나 두매야, 이럴수록 침착해야 한다. 놈이 저리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놈이 다급하다는 뜻이다. 바로 그때 판서 한주가 급히 별채로 찾아왔습니다. 한주의 얼굴이 몹시 어두웠지요. 큰일이 났다. 그 일꾼이, 내가 숨겨둔 그 증인이 간밤에 죽었다. 두매와 노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죽다니요. 대감께서 안전한 곳에 숨겨두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했거늘 윤탁의 손이 거기까지 뻗쳤구나. 감쪽같이 독을 먹여 병사한 것처럼 꾸며 놓았다. 이제 그 증언은 쓸 수가 없게 되었어. 결정적인 증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윤탁은 제 흔적을 지우는데 능한 자였지요. 남매와 노서방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애써 모은 증거 하나가 무너진 것이니까요. 하지만 두매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감, 아직 아버지의 그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에 새겨진 아버지의 표식도요. 그것으로 다리가 인위적으로 부서졌다는 것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한주가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림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 않았느냐. 윤탁은 이미 조정해서 그 그림이 너희가 나중에 지어낸 것이라 우기고 있다. 내 아비가 죄인이었으니 그 유품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게지. 우리에게는 그 그림이 진짜임을, 그리고 다리를 파낸 자가 윤탁임을 밝힐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분월이 입을 열었지요. 오라버니, 그 나쁜 아저씨가 파낸 돌을 어디다 뒀는지 나 알아. 모두의 시선이 분월에게 쏠렸습니다. 분월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내 꿈에서 봤어. 그 아저씨들이 파낸 이맛돌 조각을 개천에 다 버린 게 아니었어. 제일 큰 조각 하나는 그 참판 아저씨가 자기 집 마당에 큰 나무 밑에 묻었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소중하게 묻었어. 노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맛돌의 큰 조각이라. 그렇지. 윤탁이 그것을 함부로 버리지 못한 데에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 조각에는 김석수의 갈고리 물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터. 그것이 있으면 그 다리가 어떻게 맞물려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파헤쳐졌는지를 낱낱이 증명할 수 있다다. 한주도 무릎을 쳤지요. 그렇구나. 그 이맛돌 조각과 김석수의 그림을 맞추어 보면 그림이 진짜라는 것도 함께 증명된다. 그 조각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결정적인 증거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맛돌 조각이 병조참판 윤탁의 집 마당에 묻혀 있다는 것이었지요. 조정의 권신인 윤탁의 집을 함부로 뒤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권신의 집을 뒤졌다가는 도리어 무고죄를 뒤집었을 판이었지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윤탁의 집을 뒤지려면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한주가 고심했습니다. 그때 두매가 입을 열었지요. 대감, 소인에게 한 가지 방도가 있사옵니다. 두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5 소년의 머릿속에 한 가지 꾀가 떠오른 것입니다. 윤탁은 지금 우리가 그 이맛돌 조각의 존재를 안다는 것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조각을 찾아냈다는 소문을 슬쩍 흘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윤탁은 분명 그 조각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없애려 할 것입니다. 그때 윤탁의 뒤를 밟으면 그자가 제 발로 증거를 파내는 것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주와 노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윤탁의 조급함을 역이용하자는 것이었지요. 허허, 이 아이 좀 보게. 나이는 어려도 꾀가 여간이 아니로구나. 한주가 감탄했습니다. 노서방도 흐뭇하게 두매를 바라보았지요. 과연 김석수의 아들이다. 내 아비도 지혜가 남달랐지. 그리하여 계략이 세워졌습니다. 한주는 은밀히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다리를 부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으며 곧 그것을 임금 앞에 내놓을 것이라는 소문이었지요. 다만 그 증거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은 곧 윤탁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윤탁은 안절부절 못했지요. 결정적인 증거라니. 설마 그 이맛돌 조각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그것은 내 집 마당 깊이 묻어두었거늘. 허나 만에 하나 그것이 발각된다면 윤탁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맛돌 조각에는 김석수의 독특한 물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만약 그것이 김석수의 그림과 맞추어진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윤탁은 결국 그 조각을 다른 곳으로 옮겨 완전히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밤 마당에 그것을 파내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려야겠다. 화근은 뿌리째 없애야 하는 법. 윤탁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지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두매가 파놓은 함정에 윤탁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두매와 노서방은 한 주가 은밀히 붙여준 포졸들과 함께 윤탁의 집단 밖에 숨어 있었습니다. 윤탁이 제 손으로 증거를 파내기만을 기다린 것이지요. 두매의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아비의 원한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두매는 담벼락에 몸을 바싹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곁에서는 노서방이 지팡이를 꼭 쥐고 있었지요. 두매는 문득 노인을 돌아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하라범, 만약 오늘 밤 윤탁이 그 조각을 파내지 않으면 어떡하지? 파낼 게다. 놈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는 소문이 놈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을 게다. 겁에 질린 자는 반드시 제 발로 움직이는 법이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노인의 말에 두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슬이 차갑게 내려앉았지요. 담 너머 윤탁의 집은 어둠에 잠겨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두매는 아버지의 먹줄통을 품속에서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부디 오늘 밤 저를 도와주소서. 두매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두매의 눈꺼풀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과연 삼경이 지날 무렵 윤탁의 집 마당에서 은밀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며 마당 한켠의 큰 나무 밑으로 향했지요. 두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노서방이 두매의 팔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왔다. 조용히 지켜보아라. 놈이 제 손으로 그것을 파낼 때까지. 담 틈으로 보니 윤탁이 직접 삽을 들고 나무 밑을 파고 있었지요. 하인들에게도 맡기지 못할 만큼 그것은 은밀하고도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윤탁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탁의 삽 끝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렸지요. 윤탁은 그것을 조심스레 끌어올렸습니다. 흙투성이의 큰 돌덩이였습니다. 바로 그 이맛돌 조각이었지요. 됐다. 이것만 없애면 아무 증거도 남지 않는다. 윤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섞어라. 담을 넘어 포졸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갔지요. 두매와 노서방도 그 뒤를 따랐지요. 윤탁은 손에 이맛돌 조각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윤탁은 흙투성이 이맛돌 조각을 든 채 포졸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두매의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마침내 원수를 붙잡은 것입니다. 참판 대감, 그 손에 든 것이 무엇이옵니까? 어찌하여 한밤중에 마당을 파고 계시옵니까? 포졸들을 이끌고 온 관원이 물었습니다. 윤탁의 얼굴이 클빛으로 변했지요. 하지만 윤탁은 조정의 권신답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윤탁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지요. 이것은 정원을 손보다가 나온 옛 주춧돌이다.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감히 대신의 집에 함부로 들이닥치다니 내 놈들이 제정신이냐? 윤탁이 도리어 호통을 쳤습니다. 관원이 주춤했지요. 상대는 병조참판이었으니까요.
그때 두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것은 옛 주춧돌이 아니라 마전 다리의 이맛돌 조각입니다. 당신이 그 다리를 부수려고 파낸 조각이란 말입니다. 이 발칙한 것이 어디서 감히 대신을 무고하느냐, 증거도 없이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다니. 윤탁이 두매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때 노 서방이 나섰지요. 증거라면 여기 있소이다. 그 돌 조각을 이리 내놓으시오. 그 조각에 새겨진 물림 자국과 김석수가 남긴 다리에 그림을 맞추어 보면 될 것이오.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그 다리의 이맛돌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소. 윤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윤탁은 그 돌 조각을 등 뒤로 감추었지요. 어림없는 소리. 이것은 내 집 물건이다. 함부로 내놓을 수 없다. 관원은 어서 이 무엄한 것들을 끌어내라.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돌을 내려놓으시오. 참판. 판서 한주였습니다. 한주가 임금의 명을 받아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지요. 한주의 손에는 임금이 내린 교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참판 윤탁은 들으시오. 전하께서 이 일을 직접 살피라 명하셨소. 그 돌 조각을 증거로 거두겠소. 순순히 내놓으시오. 한주가 교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임금의 명 앞에서는 윤탁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윤탁은 이를 부드득 할며 돌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두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 돌 조각과 아비의 그림을 맞추어 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임금 앞에서 그 돌 조각과 아비의 그림을 맞추어 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임금과 여러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주가 아비의 그림을 펼치고 그 위에 돌 조각을 대어보았지요. 보시옵소서, 전하. 이 돌 조각의 물림 자국이 김석수가 그린 이 그림의 갈고리 물림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맞아떨어지옵니다. 이는 이 조각이 바로 마전 다리의 이맛돌이라는 증거이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김석수가 그린 진짜 그림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옵니다. 과연 돌 조각의 물림 자국과 그림은 놀랍도록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갈고리처럼 안으로 파고든 물림의 모양이 그림에 그려진 것과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았지요. 그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오직 김석수만이 알던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임금의 눈도 매섭게 빛났지요. 임금은 그 돌 조각을 직접 손에 들고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그림과 한치도 다르지 않구나. 이 물림이 세월의 저절로 사갔다면 이리 깨끗이 갈고리만 떨어져 나갔을 리가 없다. 누군가 이 물림의 존재를 알고 일부러 이것만 골라 파냈다는 뜻이 아닌가. 임금의 말에 신하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임금은 이제 확신하고 있었지요. 그 다리는 세월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무너뜨리려 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물림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 다리를 놓은 김석수와 그의 뻗 노서방뿐이었지요. 한편 임금 곁에 서 있던 분월은 그 돌 조각을 보며 조용히 오라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저 돌이 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그래, 분월아. 저것이 우리 아버지가 놓으신 다리의 심장이란다. 분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남긴 손길이 저 돌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어린 분월도 어렴풋이 느꼈던 것이지요. 두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윤탁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궁지에 몰린 윤탁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윤탁은 벼랑 끝에서 무서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전하, 그 그림이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사옵니까? 저 천한 것들이 그 돌 조각에 맞추어 나중에 그린 것일 수도 있지 않사옵니까? 저것들의 아비가 석공이었으니 다리의 물림쯤은 능히 흉내낼 수 있사옵니다.
윤탁의 억지에 신하들이 다시 술렁였지요.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림이 먼저 있었는지, 돌 조각이 먼저 있었는지, 그것을 어찌 증명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전하, 저 늙은 거지야말로 수상한 자이옵니다. 김석수의 벗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저자 또한 죄인의 무리가 아니옵니까? 죄인의 벗이 하는 말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윤탁은 이번에는 노서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윤탁의 교활한 언변에 자리의 분위기가 다시 어지러워졌지요. 두매는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분명한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저리 발뺌을 하다니. 노서방이 두매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참거라. 아직 우리에게는 마지막 패가 남아있다. 하지만 윤탁의 반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윤탁은 조정의 다른 대신들을 은밀히 제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지요. 윤탁은 오랜 세월 병조를 쥐고 있으면서 많은 이들을 제 사람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대신들이 하나둘 윤탁을 두둔하고 나섰지요. 전하, 참판의 말에도 일리가 있사옵니다. 그림의 진위를 가리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사옵니다. 한낱 거지들의 말과 죄인의 유품만으로 조정의 대신을 벌하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전하, 이렇듯 조정의 여론이 다시 윤탁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임금도 난처한 처지에 빠졌지요. 심증은 있으나 윤탁을 단번에 벌할 물증이 아직 부족했던 것입니다. 윤탁 같은 권신을 벌하려면 조정에 모두가 수긍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별채로 돌아온 두매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하라범, 분명 증거를 다 모았는데도 그자를 벌하지 못하다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두매의 목소리에는 좌절이 가득했지요. 노서방도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지요. 윤탁은 조정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다. 그 뿌리를 뽑으려면 그자의 대역 흉계를 의심할 여지 없이 밝혀야 한다. 다리를 부순 것이 임금을 시해하려는 흉계였음을 그자의 입으로든 다른 증좌로든 밝혀야 해. 바로 그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윤탁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든 것입니다. 윤탁은 남매의 마지막 방패인 판서 한주마저 무너뜨리려 했지요. 이튿날 아침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판서 한주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상소가 올라온 것입니다. 윤탁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한주가 임금을 능멸하고 사사로이 세력을 모았다고 무고한 것이었지요. 판서 한주가 영모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두매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남매를 지켜주던 유일한 대신마저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한주가 무너지면 남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일 판이었지요. 윤탁은 자신을 향한 칼끝을 돌리기 위해 도리어 한주를 영모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교활한 놈, 제가 저지른 영모를 도리어 충신에게 뒤집어 씌우다니. 노서방이 이를 갈았습니다. 두매의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윤탁의 최후 발악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주는 그날로 관직을 정지당하고 제 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임금도 조정에 빗발치는 상소 앞에서 한주를 감싸기가 어려웠지요. 영모라는 죄목이 걸린 이상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한주도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남매는 한주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갇힌 한주는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지요. 대감, 저희 때문에 대감께서 이런 화를 당하시다니. 소인들이 죄인이옵니다. 두매가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한주는 도리어 두매를 위로했지요. 아니다, 두매야. 이것은 내 탓이 아니다. 윤탁이 궁지에 몰려 발악하는 것일 뿐이야. 잘 듣거라. 놈이 나를 무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놈이 다급하다는 뜻이다. 놈은 지금 제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미쳐 날뛰고 있는 게야. 이럴 때일수록 놈의 빈틈이 드러나는 법이다. 허나 대감, 이제 저희를 지켜주실 분이
아무도 없사옵니다.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한주는 두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매야, 마지막 열쇠는 결국 임금의 마음이다. 임금께서는 이미 윤탁을 의심하고 계시다. 다만 조정의 여론과 확실한 증거가 없어 결단을 내리지 못하실 뿐이야. 임금께서 스스로 진실을 보시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한주는 목소리를 낮추어 두매에게 무언가를 일러주었습니다. 두매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그것은 실로 위험한 계책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남매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계책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두매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풀고 은인인 한주를 구하고 나라의 큰 화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지요. 두매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위험한 계책에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지요. 한주가 일러준 계책은 이러했습니다. 윤탁으로 하여금 스스로 제 죄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궁지에 몰린 윤탁이 마지막 발악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그것을 임금이 직접 목격하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두매는 위험을 무릅쓰고 윤탁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과 이맛돌 조각 말고도 윤탁의 대역 흉계를 밝힐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자신에게 있다는 소문을 흘린 것이지요. 바로 윤탁이 직접 서명한 밀지가 있다는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내게 참판이 사람을 시켜 다리를 부수라 명한 밀지가 있다. 이것을 임금께 바치면 참판은 끝장이다. 두매가 흘린 이 소문은 곧 윤탁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윤탁은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밀지라니 자신이 그런 것을 쓴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윤탁은 이성을 잃고 있었지요. 밀지라니 내가 언제 그런 것을 썼단 말이냐. 허나 그것이 위조를 했을 수도 있다. 어떻게든 그것을 빼앗아 없애야 한다. 윤탁은 그 거짓 밀지를 빼앗기 위해 마침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두매가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지요. 윤탁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계책을 실행하기 전 노서방은 두매를 붙들고 몇 번이나 말렸습니다. 두매야, 이 일은 너무 위험하다. 내가 미끼가 되는 일이야. 만에 하나 일이 어긋나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차라리 다른 방도를 찾아보자. 하라범, 다른 방도가 어디 있어? 이대로 있으면 한주 대감도 죽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영영 못 풀어. 나는 무섭지 않아. 아버지도 하라범도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잖아. 이번엔 내 차례야. 두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노서방은 그런 두매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끝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참으로 내 아비를 빼닮았구나. 좋다. 대신 이 하라범이 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것이다. 노인은 두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매도 그 손을 마주 잡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부자보다 더 깊은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매는 홀로 외딴 정자에서 윤탁을 기다렸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지요. 노서방과 포졸들이 멀리 숨어 지켜보고 있었지만 만약 일이 어긋나면 두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두매는 아버지의 먹줄통을 품에 꼭 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연 윤탁이 신복들을 이끌고 나타났지요. 윤탁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지요. 그 밀지를 내놓아라. 이 거지 놈아.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밀지가 그리 탐이 나십니까? 참판 대감. 당신이 다리를 부수라 명한 그 증거가 말입니다. 두매가 담담하게 맞섰습니다. 윤탁이 이를 갈았지요. 닥쳐라. 내 오늘 내 놈과 그 밀지를 함께 없애버리겠다. 얘들아, 저놈을 쳐라. 윤탁이 신복들에게 명했습니다. 신복들이 칼을 뽑아 들고 두매에게 달려들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우렁찬 호통과 함께
사방에서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숨어있던 포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이 미행으로 그 자리에 직접 나와 모든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주의 계책은 임금을 은밀히 그 자리로 모셔오는 것이었지요. 윤탁이 두매를 죽이려 칼을 뽑는 그 순간을 임금이 직접 목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윤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저 전하, 어찌 여기에? 참판, 방금 짐이 다 들었소. 그대가 다리를 부수라 명했다는 그 말, 그리고 저 아이를 죽이려 칼을 뽑은 그 모습을 이래도 발뺌을 할 셈이요? 임금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윤탁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윤탁이 최후의 발악으로 곁에 있던 두매를 붙잡아 칼을 겨눈 것입니다. 다들 물러서라. 물러서지 않으면 이놈을 죽이겠다. 윤탁이 두매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두매가 인질로 잡히고 만 것이지요. 포졸들이 주춤했습니다. 임금의 얼굴도 굳어졌지요. 이 어린 것만 없으면 증인도 사라진다. 나는 이놈을 데리고 여기를 빠져나가겠다. 윤탁이 두매를 끌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노서방이 뛰쳐나왔습니다. 이놈, 그 아이를 놓아라. 노서방이 몸을 던져 윤탁을 막아섰지요. 윤탁의 칼이 노인을 향했지요. 두매가 소리쳤습니다. 하라범, 안 돼. 윤탁의 칼이 노서방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노인이 신음을 흘리며 쓰러졌지요. 하지만 노인은 쓰러지면서도 윤탁의 다리를 붙들었습니다. 그 틈에 두매가 윤탁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지요. 포졸들이 달려들어 윤탁을 제압했지요. 하라범, 하라범. 두매가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서방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지요. 두매는 노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라범,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하라범. 노서방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두매야, 분노하라. 미안하구나. 내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말 하지 마. 하라범은 우리를 지켜줬잖아. 이제 다 끝났어. 저 나쁜 놈도 잡혔단 말이야. 노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두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두매야, 7해 전 나는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 그것이 평생의 한이었지. 헌데 오늘 그 벗의 아이들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구나. 하라범, 두매야, 내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있었다. 참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끝내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라고. 나는 그 말을 믿고 7해를 견뎌왔다. 그리고 오늘 그 말이 맞았음을 내 두 눈으로 보았구나. 노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도록 간직해온 김석수의 그림을 싸매던 낡은 보자기였지요. 이것을 내 아버지의 무덤에 가져다 다오. 내 벗에게 이제야 그 아이들을 지켰노라고 전해다오. 하라범, 그런 말 하지 마. 하라범이 직접 가서 전해. 응, 제발. 두매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손은 점점 힘을 잃어갔지요. 노인은 두매와 분허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두매야, 분허라. 너희를 만나 이 늙은이의 말년이 참으로 따뜻했다. 부디 서로 의지하며 잘 살거라. 노서방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매의 품 안에서 노인의 몸이 서서히 식어갔지요. 두매는 노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벗이자 자신들을 거두어 키운 은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을 지키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분월도 달려와 노인의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라범,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하라범, 임금과 신하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숙연해졌습니다. 미천한 늙은 거지가 실은 벗의 의리를 목숨으로 지킨 참된 사람이었음을 모두가 깨달은 것이지요. 그날 밤 두매는 노인의 시신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두매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를 잃고 이제 할아범마저 잃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것은 어린 동생 하나뿐이었습니다. 두매는 노인이 남긴 마지막 말을, 아니 아버지가 남긴 그 말을 가슴 깊이 되뇌었지요. 그동안 두매는 그 말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지요. 아버지의 고든 마음도 할아범의 깊은 의리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끝내 그 참됨을 드러냈으니까요. 두매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슬픔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붙잡힌 윤탁의 죄를 만천하에 낱낱이 밝히고 아버지와 할아범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분노하라. 우리 아버지와 할아범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내자. 저 나쁜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자. 두매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월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남매의 눈빛에는 슬픔을 넘어선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튿날 마침내 임금은 윤탁을 국문하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판서 한주도 무고임이 밝혀져 풀려났지요. 풀려난 한주는 곧장 남매를 찾아왔습니다. 노서방의 죽음을 전해 들은 한주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그 늙은이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미천한 거지의 행색을 하고 있었으나 그 마음만은 어느 대신보다 곧고 높았어. 내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마. 한주는 남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러고는 두매를 향해 나직이 말했지요. 두매야, 이제 마지막이다. 내일 어전에서 윤탁을 국문하는 자리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윤탁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내 아버지의 억울함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준비되었느냐? 예, 대감. 아버지와 할아범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내겠사옵니다. 두매는 굳게 답했습니다. 두매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먹줄통과 다리의 그림, 그리고 노서방이 마지막으로 건넨 낡은 보자기가 쥐어져 있었지요. 아버지와 할아범이 남긴 모든 것이 이제 두매의 손에 모였습니다. 그날 밤 남매는 노서방의 시신을 정성껏 염하여 아버지의 무덤 곁에 나란히 모셨습니다. 살아서는 벗이었던 두 사람이 죽어서 다시 나란히 누운 것이지요. 아버지, 할아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두 분의 억울함을 제가 반드시 풀어드릴게요. 두매가 두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다짐했습니다. 분월도 오라비 곁에서 고사리 손을 모았지요. 달빛이 두 남매를 고요히 비추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힐 마지막 자리가 임금 앞에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전 국문의 날이 밝았지요. 궁궐 앞들의 문무백관이 도열하고 그 한가운데 죄인 윤탁이 끌려 나왔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병조참판이 이제는 오라에 묶인 죄인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임금이 용상에 앉아 윤탁을 굽어보았습니다. 임금의 곁에는 판서 한주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 두매와 분월 남매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죄인 윤탁은 들으라. 그대의 죄를 낱낱이 고하겠노라. 한주가 앞으로 나서 윤탁의 죄상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죄인 윤탁은 마전 다리에 이맛돌리음을 몰래 파내어 임금의 어가가 그 위를 지날 때 무너뜨리려 하였다. 이는 임금을 시해하려 한 대역죄이다. 지켜보던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임금을 시해하려 했다는 대역죄는 삼족을 멸해도 모자랄 극악한 죄였으니까요. 둘째, 죄인 윤탁은 7해 전 그 다리를 놓을 당시 나라의 석재와 공사비를 빼돌렸다. 그리고 이를 고발하려던
석공 김석수에게 도리어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죽게 하였다. 이 대목에서 두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셋째, 죄인 윤탁은 제 죄를 감추기 위해 옥에 갇힌 어린 남매를 자객을 보내 죽이려 하였고 그 증인을 독살하였으며 충신 한 주를 영모로 무고하였다. 넷째, 죄인 윤탁은 마지막까지 그 죄를 감추려 어린 두매를 죽이려 칼을 들었으며 이를 막던 노인을 살해하였다. 윤탁의 죄상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신하들의 낯빛이 변해갔습니다. 조정의 권신이 이토록 극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모두가 치를 떨었지요. 죄인 윤탁은 이 모든 죄를 인정하는가? 한 주가 호통을 쳤습니다. 윤탁은 처음에는 발뺌을 하려 했지요. 억울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거지 남매가 꾸민 모함이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임금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인은 아직도 발뺌을 하는가? 짐이 어젯밤 그 자리에 있었노라. 그대가 저 아이를 죽이라 명하고 제 손으로 칼을 든 것을 짐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그래도 아니라 할 텐가. 임금의 말에 윤탁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금이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으니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게다가 아버지의 그림과 이맛돌 조각, 그리고 여러 증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윤탁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그렇소이다. 내가 다리를 부수라 명했고 김석수에게 누명을 씌웠소. 모두 내가 한 짓이요. 윤탁의 자백에 어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두매와 분월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7해 동안 가슴에 맺혀 있던 아버지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은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윤탁은 임금을 시해하려 한 대역죄와 무고한 백성을 죽인 죄를 물어 극형에 처한다. 그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나라에 바치게 하라. 윤탁은 그렇게 제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요. 조정을 쥐고 흔들던 권신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였지요. 남을 해치어 판 함정에 결국 제가 빠지고 만 것입니다. 끌려나가기 전 윤탁은 두매를 향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거지 노마, 내 어찌 한낱 9살 계집아이의 꿈에 무너질 줄 알았겠느냐. 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추었거늘. 두매가 그런 윤탁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다리가 가장 튼튼하다는 것을 이용했지요. 아무도 그 다리가 무너지리라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다리를 놓은 아버지의 마음이 당신의 흉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참된 것은 아무리 감추어도 끝내 드러나는 법입니다. 두매의 말에 윤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형장으로 끌려갔을 뿐이지요. 임금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신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두 보았는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마음이 굽으면 끝내 무너지는 법이다. 그리고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그 마음이 곧으면 끝내 그 참됨이 드러나는 법이니라. 경들은 이 일을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라.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탁이 끌려나간 뒤 임금은 남매를 가까이 불렀지요. 두매야, 분월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남매가 조심스레 임금 앞으로 나아갔지요. 임금은 인자한 눈길로 남매를 바라보았지요. 너희 덕분에 짐이 큰 화를 면하였고 조정의 간악한 역적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너희 아비의 원한도 풀게 되었구나. 참으로 장하고 기특하다. 임금은 곧 명을 내렸습니다. 석공 김석수의 죄를 모두 벗기고 그 명예를 회복하노라. 김석수는 죄인이 아니라 나라의 재물을 지키려다 억울하게 죽은 충직한 백성이었다. 그 이름을 나라의 기록에 바로 새기고 그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주어라. 두매와 분월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죄인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였던가요? 이제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라 충직한 백성으로 그 이름을 되찾았고 남매도 더는 죄인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임금은 남매를 일으켜 세웠지요. 뿐만 아니라 너희 남매를 그냥 두지 않겠노라. 두매 너는 총명하고 의로우니 나라의 인재로 키우겠다. 원한다면 학문을 익혀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마. 그리고 분월이 너는 임금은 분월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내 그 신묘한 재주와 착한 마음을 나라가 귀히 여길 것이다. 너희 남매가 앞으로 편히 살 수 있도록 집과 논밭을 내리겠노라. 남매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지로 떠돌며 하루 세끼를 걱정하던 남매에게 꿈에도 그리지 못한 새로운 삶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서도 남매는 함께하지 못하는 두 사람을 떠올렸지요. 바로 아버지와 노서방이었습니다. 국문이 끝난 뒤 두매와 분월은 아버지와 노서방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남매의 손에는 임금이 내린 교지가 들려 있었지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그 교지 말입니다. 아버지, 하라범, 저희 왔어요. 두매가 두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지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에요. 임금님께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어요.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다 돌아가신 충직한 분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요. 두매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그 교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인 먹줄통을 무덤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지요. 하라범이 마지막에 맡긴 보자기 아버지 무덤 앞에 놓았어요. 아버지한테 다 전했어요. 하라범이 우리를 지켜줬다고 아버지의 벗으로서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고요. 분월도 두 무덤 앞에 들꽃을 한 아름 놓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아버지, 하라범, 우리 이제 안 굶어요. 좋은 집도 생기고 논밭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남매는 오래도록 두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풀잎을 흔들었지요. 마치 아버지와 하라범이 저 세상에서 남매를 다독여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매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두매는 아버지가 그리고 하라범이 늘 하던 그 말을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참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끝내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니라. 그러하였지요. 아버지의 고든 마음은 7해 동안 죄인의 누명에 가려져 있었지만 끝내 그 참됨을 드러냈습니다. 하라범의 깊은 의리도 미천한 거지의 행색에 가려져 있었지만 목숨을 던져 그 참됨을 증명했지요. 그리고 어린 분월의 순수한 마음이 꾼 그 꿈이 마침내 임금을 살리고 억울한 넋을 위로했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권씨는 속이 썩은 역적이었고 누더기를 걸친 늙은 거지는 그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었지요.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지만 참된 것은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매는 임금의 은혜로 학문을 익혀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곧고 하라범처럼 의로운 관리였지요. 두매는 늘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억울한 이의 사정을 살피는 참된 목민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월은 곱고 지혜로운 처자로 자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남매는 해마다 아버지와 하라범의 제사를 정성껏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전의 그 다리는 두매가 아버지의 그림을 따라 이맛돌을 다시 옛 모습대로 물려 예전보다 더욱 튼튼하게 고쳐 놓았지요. 그 다리는 이후로도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억울하게 죽었으나
끝내 그 참됨을 인정받은 석공 김석수와 그 벗의 의리를 이야기하곤 했답니다. 그리고 9살 어린 나이에 꿈으로 임금을 살린 거지. 소녀 분월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월화야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